공정성과 후생 경제학의 제2정리입니다. fairness가 이제 공정성인데 공정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대체로 많이 통용되는 그 번역이어서 fairness 얼마나 페어하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고 이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first welfare theorem이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유일한 어떤 그 기준이 작동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좋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효율성밖에 없어요. 라고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은 완전 경쟁적입니다. 모든 게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재산권 보호라든가 지적재산권 포함해서 혹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그 다음에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한 법률을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법제도, 예, 당연히 이제 법원 같은 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국방 서비스, 뭐 치안, 뭐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미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더 이상 뭔가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덤이 주어진 사과와 주어진 생산 경제가 아니고 순수 교환 경제에서 주어진 사과와 주어진 무화과잎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 애덤이 소비하고 이분은 아주 조금 소비해요. 그런데 그러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사실 페어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자원 배분 상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가?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혹은 많이 소비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거나 적게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에요. efficiency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과연 괜찮은 건지, 이러한 자원 배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뭘 할지 말씀을 드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에 뭔가 대단히 그 뭐랄까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정의란 무엇이고 공정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한 많은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페어니스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많이 뭐랄까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다양한 방면에서 그러한 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정에 대한 뭔가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효율성은 명쾌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효율성은 명쾌합니다. 물론 효율성에 대한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효율성은 대체로 파레토 효율성이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서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better off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럼 지금 현재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고 바람직한 자원 배분,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desirable한 그런 자원 배분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desirable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혹은 이것이 더 페어하다라고 말을 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경제학에 좀 등장하는데요. 꽤 많이 등장해요. 하지만 효율성과 같이 이렇게 클리어 컷하게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이제 눈 감고 어떤 점을 에드워스 박사 안에서 어떤 점을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인다우먼트 포인트, 그러니까 출발점이겠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대한 이견이 없으면 그러면 뭐 특별히 경쟁적인 환경을 통해서 뭐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뭐 누군가는 조금 적게 소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원 배분점은 효율적일 거예요.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니셜 포인트에 대한 이견이 별로 없다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자원 배분점도 대체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출발점이 서로 달랐다면 출발점이 뭐 100m 달리기를 하든 뭐 장거리 달리기를 하든 뭐 5km, 1km 달리기를 하든 뭐 20km 달리기를 하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출발선이 앞쪽에 있고 어떤 사람은 출발선이 조금 뒤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출발점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완전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장에 자원 배분을 맡겨두는 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발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 예, 그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그 궁극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 배분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질문 자체가 대체로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답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에즈워트 박스인데요. 뭐 어느 부존점에서 출발을 하든 우리는 이제 컨트랙트 커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컨트랙트 커브고요. 계약 곡선. 그래서 이 컨트랙트 커브 상에서의 모든 자원 배분은 파레토 이피션트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배러프해질 수 없는 자원 배분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모두 다 파레토 이피션트하죠. 그래서 P는 파레토고요. E는 이피션트하다는 뜻입니다. 파레토 이피션트한 자원 배분이에요. 그래서 P5 파레토 이피션트하고요. 보시면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서로 접하잖아요. 그래서 P5에서 파레토 이피션트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MRS A와 MRS E가 같아진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P3도 파레토 이피션트예요.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Q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그 자원 배분 Q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Q. 자, Q는 어떤 자원 배분이냐면 컨트랙트 커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Q라고 하는 자원 배분은 파레토 이피션트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원 배분점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이그젬플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P5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P5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 누가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이제 우리가 페어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니까 그 요즘은 정말 누구 어느 시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벌써 유학을 떠난 지도 20년 제가 20년 전에 유학을 떠났는데 그 미국의 9/11 사태 있잖아요. 그 테러 그때 제가 미국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이제 9/11 이 터졌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20년 동안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회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기인했고 이제 왜 그러고 왜 그렇고 또 어떻게 이 문제가 파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깊이 있게 뭐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그냥 느끼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좀 큰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생각해 보면 여하튼 점 P5와 P3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 P5의 경우에는 애덤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어요. 뭐 소비와 가지고 있다, 소득과 좀 뭐 그냥 죄송합니다. 같이 똑같이 생각해 보죠. 소비나 소득이나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로 보죠. 그러면 P5의 경우에는 애덤은 사과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무화과 잎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브는 무화과 잎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사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P5라고 하는 자원 배분점은 효율적입니다. P3도 생각해 보시죠. P3는 P5와 정반대예요.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배분점이 바로 P3겠죠. 근데 P5, P3와 달리 Q는 두 사람의 배분이 대체로 비슷해요. 엇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무화과 잎도 뭐 반반씩, 그 다음에 사과도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점이 파레토 이피션트하진 않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사람들은 Q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P5나 P3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Q는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레토 이피션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 무엇이 바람직한가 그 기준이 단순히 효율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P5나 P3보다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자원 배분인 Q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P5와 점 Q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자원 배분이 더 좋을까? 우리가 efficiency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P5가 더 좋습니다. 그 누구도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태예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하지만 포인트 Q는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입지 않고서도 누군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 배분점입니다. 그래서 뭐 에덴이라고 하는 사회가 에덤과 이브의 소득이 서로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반반씩 갖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점 Q를 선호하겠죠. 파레토 이피션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에덴이라고 하는 사회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그젬플을 벗어나서 어떤 뭐 시민사회단체, 어떤 그 정치 세력 또는 뭐 어떤 기업인들 뭐 그게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IT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과연 이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에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에덤과 이브와 같이 여러 그룹, 시민사회단체, 뭐 다양한 경제 주체들, 기업군, 자영업자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자원 배분이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자원 배분이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그젬플에서는 에덤보다 이브를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점 Q보다 점 P5가 선호될 수 있겠죠.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자원 배분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컨트랙트 커브 상에 무수히 많은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뭐가 더 좋은 것이냐? 우열을 가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다른 가치 판단, 다른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는 효용 가능 곡선 혹은 이제 효용 가능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효용 가능 곡선 혹은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한 사람의 효용 수준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애덤의 효용이 주어졌을 때 이브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용 수준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효용 가능 곡선과 컨트랙트 커브를 잘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효용 가능 곡선은 이제 이 그림 utility possibility curve라고 해서요. 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의 효용이 주어졌을 때 애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은 과연 얼마인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브의 효용이 10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애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효용은 100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P3에 해당하는 점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컨트랙트 엣지워스 박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브의 효용이 10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브의 효용 수준이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브의 무차별 곡선이 이제 여기라고 한번 해보죠. 이 무차별 곡선이 효용 수준 10에 대응하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C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부의 효용 수준이 이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애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효용 수준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반드시 efficient한 allocation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원 배분이 파레토 efficient하다는 전제 하에서 애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효용 수준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로 이 2부의 무차별 곡선에 텐전트하는 애덤의 무차별 곡선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 이건 이제 애덤의 무차별 곡선이겠죠. 애덤의 무차별 곡선인데 바로 이 무차별 곡선이 보여주는 효용 수준,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에 대응하는 효용 수준을 찾는 거예요. 이 바로 효용 수준이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효용 수준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부의 효용 수준이 10으로 주어져 있는데 100보다 더 높은 효용 수준을 얻고 싶다면 그렇다면 2부의 효용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아래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엣지워스 박스상에서 컨트랙트 커브에 대응하는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P3에 대응하는 이 P3가 지금 자원 배분점이란 말이에요.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얼마만큼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원 배분점입니다. 그래서 이 P3에 대응하는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은 이브가 10이고 애덤이 100이란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으로부터 유도해낸 효용 수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43페이지에 P3 틸다에 대응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브가 10의 효용을 얻을 때 애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은 100이다. 거꾸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애덤의 효용이 100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브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은 10이다. 이걸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애덤의 효용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5도 마찬가지겠죠. P5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P5도 요점인데 마찬가지로 2부의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요. 자, 이 무차별 곡선은 2부의 무차별 곡선이고 이 무차별 곡선에 대응하는 효용 수준을 우리가 편의상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부의 IC죠. 2부의 무차별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애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로 이 점에 접하는 애덤의 무차별 곡선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애덤의 무차별 곡선에 대응하는 효용 수준은 이제 10이 되는 것이죠. 효용 수준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요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점 컨트랙트 커브상의 모든 점에 대해서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무차별 곡선을 효용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효용 가능 곡선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Q 틸데인데요. Q 틸데. 이건 지금 효용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이 아니고 효용 가능 곡선보다 안쪽에 있는 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효용 가능 곡선의 Q 틸다와 대응하는 점이 바로 이 점 Q인데요. 이 Q가 뭘 보여주는 것일까? 이 Q는 기본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배분점이에요. 누군가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질까? 2부의 무차별 곡선, 이 점을 지나는 2부의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차별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애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효용 수준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가장 높은 효용 수준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점 Q에서는 텐전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코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원 배분을 조금만 바꾸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모두겠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좋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원 배분점이에요. 그래서 Q에 대응하는 Q 틸다는 이 안쪽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원 배분을 조금만 바꾸면 Q 틸다에서 자원 배분을 조금만 바꾸면 2부의 효용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애덤만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애덤의 효용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2부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컨트랙트 커브 상에 있는 한 점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한 사람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랙트 커브로부터 이런 형태의 반드시 이제 효용 가능 곡선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제 반드시 그릴 필요는 없고요. 대충 잘 매핑하기 위해서 엣지워스 박스상의 컨트랙트 커브를 잘 이렇게 가져와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구불구불하게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두 곡선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기본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이겠죠. 컨트랙트 커브로부터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곡선 밖에 있는 점들은 당연히 도달 불가능한 점들이고 곡선 안에 있는 점들은 다 도달할 수 있는 점들입니다. 이 안에는 attainable 하고요. 도달 가능하지만 이쪽은 도달 불가능합니다. 이쪽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3장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이제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3장을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